1931년 전남 화순에서 농민운동가의 아들로 태어나 1946년 화순중학교 민척을 조직 일찍이 통일운동에 나섰다. 1948년 단독선거 반대 투쟁으로 2차례 구속되었고 1949년 군당 특수연락음 임무 수행 중 체포되어 총살 직전에 구출되기도 했다. 1950년 6.25를 맞아 화순군 학도 자위대장으로 치안을 맡았고 자위대 해체 후 군당 선정교양지도원으로 일하다 9.18 후퇴로 입산하였다. 화학산 전투에 참가하는 등 빨치산 활동하다가 1951년 9월에 체포되었다. 1952년 육군에 강제 입영되어 장교로 복무하던 중 1958년 통일운동을 재개하고자 전역하였다. 가두 검문에 걸려 제주훈련소 강제 입영, 중대장 추천으로 갑종장교 응시 합격, 보병학교 훈련 중 신원조에 있었으나 지스장의 민족정신 투철을 해보로 통과, 53년 3월 28일 보병학교 갑종 41기 임관 7사단 수색중대 소대장 근무. 월북할 기회는 항상 열려 있었다. 내 임무는 적진지를 정찰 수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월북이 가능해서 좋았다. 1979년 10월 6일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 이재문이 격투 끝에 칼로 자기 가슴을 찔러 자살하려다가 체포되어 서울대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방송을 들었다. 이럴 줄 알고 슈프를 매각하려고 내놓았으나 팔리지 않아 2천만 원 부채 더미 위에 버려놓은 사업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라 훌쩍 피신을 갈 수도 없어 체포당할 위험이 있긴 했지만 그보다 편지를 해외까지 보내고 무기를 은닉하고 난민전 전승기를 만들고 한 것이 다 들통날 경우 아까운 동지들이 희생당할지도 모르는데 최선을 다해 예방해야 하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이튿날 김정길에게서 전화가 와서 서중학교 뒤 광주 천변 도로에서 만나기로 하여 밤에 상봉했다. 나는 미리부터 오늘을 예견하고 처신해왔고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고 또 건강히 곧 죽을 사람이니 내 걱정은 말고 자네는 철저히 도피해야 하네. 나는 옛날부터 구속당하는 것은 과오라는 생각으로 필사적으로 도피하면서 투쟁을 계속해왔는데 이번에는 내 건강과 사업 환경 때문에 주변을 정리하는데 일주일 이상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자네는 빨리 피신을 떠나 정길 누이인 정순이가 우리 슈퍼마켓에 근무 중이었다. 정순이를 통해서 연락을 취하고 급할 때에는 암호화 가명으로 전화하게. 1979년 10월 9일 아침 시장 회사에 나가니까 슈퍼에서 큰딸 상덕이가 아버지 하며 긴장된 표정으로 조간 동아일보를 내밀었다. 어젯밤 아내와 상덕이에게 나는 난민전에 가입하지 않았고 후배가 하는 것을 하지 말도록 만류한 일밖에는 없으니 설사 체포되더라도 걱정할 것은 없다. 다만 내 건강이 구속되면 단 며칠도 못 견디고 죽을지도 모르니 사건이 일단락될 때까지 숨을 곳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재산 정리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 건국 이래 최대 지하 간첩단 사건이라고 도표를 곁들여서 신문 전면에 기사가 난 것을 본 상덕이는 충격이 큰 것 같았다. 나는 딸애를 안심시키려고 태연하게 신문을 펼쳤다. 의식화가 되어 있는 종업원들은 무언가 심상치 않다고 불안한 표정으로 나에게 인사를 하였다. 신문을 펼치는 순간 나는 이재문이 혹시 안기부와 선이 닿은 자가 아닌가 의심이 일었다. 도표에 내 가명 박남일이 호남책으로 기록되었고 이재문은 총책 겸 서울지구책으로 되어 있지 않은가. 신역과장으로 있는 윤상원이 숲으로 뛰어왔다. 그는 지난 3월 누가 서울 US에 가입을 권고하더라도 거절해야 한다고
그리고 나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기간에는 어떤 운동단체건 사전에 나와 합의를 본 연후에 실천하기로 약속한 관계라서 그는 내가 난민전 상부선을 알고는 있어도 그 조직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믿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도 신문을 보고 달려온 듯 하였다. 점심시간에 유동 신선식당으로 나오라고 하여 윤상훈과 점심을 같이 하면서 말했다. 내가 유고씨를 대비하여 자네에게 알려두어야 만약의 경우 자네도 자신있게 이 사건에 대응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서 얘기하겠네. 난민전 총책 이재문은 4.19 때 민족일보 기자를 지낸 대구 사람인데 내가 사회당 선전책을 맡고 있을 때 알게 됐고 그 후 1차 인혁대 구속된 바도 있는 후배 동지인데 조직 경험이 빈약하고 US 오르그의 책임을 맡기엔 너무 어린 사람이라서 거의 형식주의적인 조직 노선과 모험주의적 투쟁 노선을 비판하면서 광주 청년들을 그 조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수차 충고한 사실밖에 없으니 이번 사건을 빌미로 나와 결부시켜 광주 우리 식구들을 싹쓸이 하려고 확대 왜곡하여 용공 조작하려고 하더라도 의연히 대처해야 하네. 도표에 서울책 이재문, 호남책 박남일, 영남책 전대원으로 표시되었는데 전대원은 이재문의 쪽지를 가지고 나에게 접선한 레포의 가명이 분명했다. 도표상으로 내가 난민전 제2인자 격인 호남책으로 올라있으니 구속되면 살아남기는 틀린 것이라 생각됐다. 박림동 경수에게 그곳 이웃집에 방이 있으면 급히 구해보라 부탁하고 하군동 사촌 동서들에게도 부근에 방을 하나 구해보라고 했다. 경락해 A라인 친구들에게 유고씨를 대비하도록 알려주었다. 연일 수사진전 사항이 발표되고 체포 현장에서 문서 보따리를 압수당해 조직 비밀이 100% 노출되고 있었다. 내가 더욱 놀란 것은 관련자가 74명에 이른다는 것과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46명이 체포되었고 붙잡히지 않은 30명 중 13명은 신원을 파악하여 수배했는데 가명을 사용한 17명은 총책 이재문이 입을 열지 않아 아직 신분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10월 16일자 신문 발표였다. 슈퍼마켓과 양동상가 신협은 딸에게 윤상원과 협의하여 운용 처리하라고 위임하고 봉선동 먼 인척 진례에게 가서 그의 친정동생이 있는 시골 농장 외딴집에서 6개월쯤 숨어 있기로 하고 도피 자금을 준비했다. 아내는 이제 내 뒷바라지에 지칠 대로 지쳐 요즘 넉나간 사람 마냥 망연자실해 있었다. 그는 막상 내가 내일 피난길 떠난다고 하자 선뜻 승낙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벌여놓아 어떻게 해결할 방도도 없으니 당신을 보호해줄 기력이 없지 않아요. 당신이 정리하다 붙잡혀가는 한이 있어도 당신이 가정사를 정리해야지 어떻게 해요. 내가 근거리에 있으면서 조카들을 통해서 매일 시장 슈퍼로 안부를 전할 수 있고 연락을 취할 수도 있고 내가 집을 떠나도 숨어서 산덕이와 윤상원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으니 당신이 책임지고 슈퍼를 매도하도록 하라고 했다. 아내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나는 기독병원에 가서 1개월분 결핵약, 심장약, 기관지 약을 수령하고 담당 의사 과장에게 다음에는 인편을 보내더라도 약을 주라고 부탁했다. 1979년 10월 22일 오후 피신죄로 출발하려고 와이셔츠를 입고 딱 막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노상조라는 안면이 있는 형사가 방문 앞에 갑자기 나타났다. 앞 가게를 세내주었는데 가게 뒷문으로 해서 안집 방문 앞에 불쑥 나타난 것이었다. 한 발 늦었구나 하고 후회하고 있는데 이리 좀 나와보라고 했다. 나는 매든 넥타이를 매만지면서 무슨 일로 왔지요 하고 일부러 태연하게 행동했다. 그는 잠깐 나오라고 손짓을 하였다. 조용히 잠깐 할 예의가 있는 것처럼 나오라고 하여 와이셔츠 바람으로 나갔더니 도로에 집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형사 둘이 내 양 어깨를 끼면서 잠깐 물어볼 게 있으니 집차를 타라고 했다. 집차 안에는 지휘자가 앉아 있었다. 영장이 있느냐고 하였더니 잠깐이면 된다고 하면서 반강제로 태우려 하였다. 상의도 입지 않은 사람에게 무슨 짓이냐고 화를 냈더니 노상조 형사가 집으로 달려가 상의를 달라고 하였다. 아내가 상의를 가지고 나왔다. 나는 아내에게 별 걱정 말라 하면서 영장도 없이 와서
잠깐 가자는데 대공분실에서 온 것 같소. 동행하겠소. 걱정 말아요 하고 집차에 탔다. 도청 앞 대공분실에서 3일 동안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동문서답으로 지내는 동안 서울에서 계속 전화로 신문 결과를 물으면서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정보 자료를 알려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울과의 전화 내용을 듣게 되고 수사 상황을 내게 감주할 수 있었던 분실에서 3일 만에 내가 감지할 수 있었던 분실에서 3일 만에 세종장 호텔로 옮겨졌다. 실장은 내게 지혈이 됐느냐고 물으면서 초조하게 신문했다. 이 사람아, 자네 가명이 박남일이며 호남지구책이고 자네에게 물어보면 장한표, 최호로를 안다고 하는데 부인하는가? 서울에서 어떻게 알고 자네를 수배 지시했겠는가? 호텔방 3칸을 수사본부로 사용하면서 실장은 주로 내 곁에 있으면서 분실에서 행해지는 수사 내용을 보고받고 있었다. 서울에서 계속 전통이 내려오는 모양이었다. 체포된 지 나흘 만인 10월 26일 자정, 실장은 303호실에서 자고 건너편 이 305호실에는 2명의 수사관이 자고 있었다. 나는 302호에서 감시 형사 2명과 함께 아직 잠이 들지 않은 상태였다. 그때 분실에서 형사 한 사람이 와서 실장을 깨워 박정희가 저격당했다는 보고를 했다. 아직 생사는 확실치 않다는 내용인 듯 했다. 실장은 즉각 분실로 가고 호텔에 남은 형사들도 긴장해서 뒷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박정희가 사망했다면 난민전 사건은 다소 유리하게 재판이 될 것이란 희망으로 저격사건 상보를 기다렸다. 1979년 10월 27일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에 의해 사망했다는 보도가 방송되자 분실 형사들은 차기 통치권자가 누구냐로 비상한 관심을 표명했다. S모 형사는 차지철에게 그동안 많은 공을 들여놓았는데 차지철이 죽어 수포로 되고 말았다고 한숨 짓기도 했다. 수사관 중 하나가 나에게 누가 대통령이 될까 하고 질문을 했다. 나는 서슴없이 누구든 군을 통수할 수 있는 친미 인사가 될 것이라고 했더니 옆에 있던 형사가 정감록에 정시황이 나온다더니 정승화 참모총장이 될지 모르겠군 하였다. 그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건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김대중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한 형사의 말에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기도 했다. 나는 미국이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데 김대중이 국군 통치권과 인사권을 갖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더니 모두 다 내 말에 동의했다. 그날 밤은 피의자와 조사관의 대화는 아주 잠시 실종된 상태였다. 그러나 내 건강은 수면 부족으로 극도로 악화되어 심한 호흡곤란으로 공황정세에 가까운 상태였다. 간신히 화장실에 가서도 벽에 손을 짚고 서서 호흡 조절을 한 연후에야 용변을 볼 수 있는 상태였다. 나는 죽는 시각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짐하면서 김정길과 이강이 무사하기를 기원했다.